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4차 최고위원을 속개합니다. 254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60민주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고 이호 여사님의 일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열사와 여사님의 영전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6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짓는 민주시민혁명입니다. 60민주항쟁에 참여한 분들과 그 자녀들은 30년 후에 촛불혁명으로 87년 민주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6월 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누적된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60시대를 넘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시대 변혁의 의지로 아스팔트를 달렸던 넥타이 부대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시대를 개혁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수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헌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도 국회를 개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얻은 오명이 바로 식물국회, 동물국회였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의 오명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약 40만 명이나 감소해서 코로나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해서 수출 부진으로 고용 회복의 가능성 또한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된 3차 국내문법 추경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지금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 잡기에 잡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과 비상경제 탈출에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요청을 합니다. 상임위 배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자꾸 극복하는 데 지연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아닙니다.
20대 국회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몫을 다 못한 결과를 빚고 또다시 21대 국회가 동물국회 이상의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수 조정 때문에 며칠 늦어진 국회의원 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원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원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 직통 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보고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압박과 벼랑 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와 봉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돌파구도 마련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서 촉발됐습니다.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안보 위기와 남남 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던 해묵은 문제입니다. 야당이 되었다고 말과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6월 25일에 계획하고 있는 100만 장 살포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정치의 길로 나아주기 바랍니다. 벌써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대구는 36.9도를 기록했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폭염이 겹치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복지관 등의 폭염 대피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을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폭염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 지자체와 함께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위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방금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최근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언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수 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규제하려고 나서자 이게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또는 북한 함용법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없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런 식의 비난과 비판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는데 하루속히 관련된 입법이 처리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인원이 많아서 권력기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입법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된 법입니다. 우선 공수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2명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또한 원래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다 중립성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회와 공수처 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공수처법 3조 3항은 아예 명시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판사 출신이시죠. 따라서 이런 공수처법 내용을 모르시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표하신 것은 공수처가 잘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속히 원구성 마치고 공수처가 7월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이 1989년입니다.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세입자는 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속에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발의하고 나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발의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번에 발의하면서 다소 내용을 완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989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차임이 급등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교란됐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에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당시 법 개정으로 오히려 90년대 초반에 이후 임대료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잦은 계약갱신 기간이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고요. 독일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없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또 가까운 일본 역시 임대차 기간을 20년 이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임대차 기간을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입법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의 핵심은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60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30여 년 전 국민이 피땀으로 세운 민주주의의 나무는 어떤 퇴행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명예로운 시민혁명인 촛불혁명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하신 모든 민주열사와 삶의 터전에서 함께 헌신해 오신 모든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민주항쟁의 현대사적 의미는 내용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형식적으로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일 겁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에 이어서 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 등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윤과 효율을 앞세운 개발독재와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고 경제정의와 인권, 안전, 복지, 환경, 분권 등의 공공선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시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이 될 수 있고 또 국회는 이 시대 정신을 구체화하고 실제로하는 노력을 쉼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헌법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는 차별과 소외가 없는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말합니다. 국회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인내와 노력입니다.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입니다. 민주주의가 굳건해야 평화의 길이 열리고 평화의 길 위에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소통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어떤 의도이든 미래지향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통합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가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국회를 최소한 내년 초까지 국난 극복 총력 체제로 가동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의 원추를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통합당이 6월 민주항쟁의 교훈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희호 여사의 일주기입니다. 93세의 나이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셨던 이희호 여사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대북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합의를 준수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굴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정부가 북에 순응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대결과 갈등을 반복해서 한반도를 전쟁의 길로 몰아넣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실패한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안보적으로도 경제 실리적으로도 실패한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했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 공개나 예고를 하지 않고 보내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회개한 논리로 탈북자 단체를 부추겼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가 추가 살포 계획으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로 추가 살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길에 놓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은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이어 안보위기까지 중첩되고 있는 그야말로 전시상황입니다. 국회가 원구성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3차 추경 처리, 대북전단금지법 마련,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한 통신선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한 통신은 평화적 교류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최소한의 남북한 통신은 우발적 상황에 의한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핀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북한 문제를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분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인이 굴종 외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60년전 세계민주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평화혁명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신 여사에게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경찰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열사의 뜻을 깊이 성찰하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 부단히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이렇게 유족을 만나서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시대가 달라졌음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개정해서 4.19 헌법뿐만이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이
이러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쌍두마차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서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으로 그 소녀를 학대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반복이 되는가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정치권이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들이 나왔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해 동안 제기해왔지만 전혀 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달 체계, 특히 조사 업무를 공고하기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조사 업무를 국가가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반적인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런 아동 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정책과 또 예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몇 분의 최고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60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1987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참혹한 고문과 죽음에 분노한 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60항쟁 당시 결집된 시민의 힘은 이후 30년간 한국 민주화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특히 60항쟁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서 광장민주주의로 활짝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민주 이념인 부모항쟁, 60항쟁 그리고 그 근간이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은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만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5.18과 6월 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고 또 국민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두 잠깐 하나 말씀드릴 거는 87년도 6월 10일 날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그 당시에 왜 6월 10일로 잡았느냐면은 3.1 만세운동 이후 가장 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그 의미를 새기는 뜻에서 87년 6월 10일 날 전국적 평화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당시 국본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언급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오늘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고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